지난주 미국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7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인 21만 명 증가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요. 4만 9천 명 증가로 나왔던 지난 1월 고용도 16만 6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됐고 실업률도 전월 6.3%, 또 시장 예상치인 6.3%부터 하락한 6.2%로 집계되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미 국채 금리에 연동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고평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미 국채 금리를 주시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금리 향방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시하면서 변동성 장세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난주 주요 산유국들이 4월에도 산유량 감산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국제유가는 4% 넘게 폭등하며 2019년 4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 앞서서 주요 산유국들이 4월부터 산유량을 하루 평균 50만 배럴 늘리고 사우디도 자발적 감산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6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펙 플러스가 감산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진행의 장엘리고요.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김기성 앵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부터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양호한데다가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면서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1.85% 상승을 했고요. S&P 지수도 1.95%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던 나스닥 같은 경우도 1.5%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노동부가 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부진했던 식당이나 레저 업종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늘어난 만큼 코로나 백신이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고용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에 금리 상승의 제한세도 이 증시를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1.6%에서 1.5% 중반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 시장에서 일부 기술주들이 그동안 금리로 인해서 과매도됐던 수준까지 도달해서 투자자들이 다수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특히나 기술주 나스닥이 오르면서 기술주가 1.97%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파이낸셜 금융주도 1.91%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산업재까지 모두 다 대부분의 섹터에서 상승불 켰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주가 3.87%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 이후에 에너지 섹터는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시덴탈 펜트롤그룹 같은 경우도 4.45% 계속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3.78%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며 이날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부진했던 나스닥 위주로 이제 빵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은 빵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주가 한번 살펴보면요. 2.58%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그동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애플 같은 경우도 이날은 1%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구글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구글도 이날 3.1% 급등을 하며 그날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진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바로 전기차 업종입니다. 전기차 업종은 그동안 미 국채금리 강세 속에서 조정을 받기도 했고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는 이제 비트코인하는 변수까지 생겨나면서 이날은 3.78% 하락하며 $600 선이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4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시총이 2조 달러 가까운 시총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외에도 테슬라 외에도 니콜라 같은 경우도 7%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전기차 업종들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급등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의류업체인 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증가가 되면서 올해 판매 실적 반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으로 점포수를 줄였던 것이 이윤이 더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7.6% 급등을 하면서 이날 52주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스입니다. 월가에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날 시스코 시스템스는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날 3.79% 상승분로 마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평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소프트업체 오라클까지 살펴볼 텐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즈에서 매수 의견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날 6.65%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향후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라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까지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17년간 이어져 온 항공기 보조금 관련해서 상호 간에 13조 원 규모 부과를 했던 관세를 4개월 정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동안 에어버스와 보잉 간의 이런 보조금 관련을 두고서 계속해서 분쟁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이 유럽에는 75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나 와인이나 위스키 위주로 부과를 했고 이와 반대로 EU는 미국산 제품에 40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등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파트너 간의 긴장을 풀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잉의 주가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요. 캐너드 코드는 보잉의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전환했습니다. 275달러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0.6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이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메일용 소프트웨어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최대 수십 명의 피해가 입었다라는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해킹 공격의 주체로는 하프늄으로 불리는 중국 해커 조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프늄은 중국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조직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공격으로 미국에는 최소 3만여 곳의 기업과 기관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백악관에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까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2.15% 상승하면서 231달러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럽 시장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유럽도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과 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모두 다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0.97%, 프랑스의 카크 지수도 0.82% 내림세 보여줬고요. 영국은 0.31% 하락하면서 유럽 증시는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아시아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전인대가 열렸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성장률 목표치를 6%로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1년 만에 이제 구체화된 목표치를 전해줬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을 굉장히 큰 낙폭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모두 다 하락장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가 0.23%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이 0.04%,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가 0.47% 내림세로 모두 다 아시아 증시도 하방 압력 받으면서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상품 시장은 계속해서 유가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WTI물은 3.81% 또다시 급등하면서 66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4.2%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69달러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많은 월가에서는 앞으로 70달러, 하반기에는 80달러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0.16% 하락하면서 1,69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700달러 선을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일정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일정은 다소 좀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양회가 이어질 텐데요. 양회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도 소비재 관련된 주들이 활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양회 일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또 기업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샤오펑의 실적 발표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글로벌 일정들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유럽에서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간에 발표가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월 도매 재고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3월과 6개월물 단기 국채물에 입찰이 있는 만큼 금리 요즘에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글로벌 일정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가져가 볼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주말에 나왔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파월이죠.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은 연준에 대해서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재확인을 해주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슈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Powell confirms Fed to maintain easy money policies.라고 해서 미 연준 인사들이 2주 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죠. 국채 수익률이 연초 0.92%에서 지난주 목요일 1.46%로 올랐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1.55%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월스트리트 저널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는 Better job market not nearly good enough for the Fed. 마찬가지로 연준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은 나아졌지만 연준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밑에 좀 더 살펴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의 고용은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21만 명이죠. 21만 명 더 많은 37만 9천 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1월의 일자리 증가는 4만 9천 명에서 16만 6천 명으로 수정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고용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겨울철 날씨로 인해서 외식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조사가 실시된 것을 고렸을 때는 인상적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달 실업률 역시 전문가들이 예상한 6.3%보다 하락한 6.2%로 떨어졌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보시죠. Oil soars above $66 with Saudi supply gamble blowing
crude oils라고 제목이 떴는데요. 국제 유가 66달러 이상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오펙 플러스는 세계 경제가 전염병으로 인한 침체에서 회복하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시장에 깜짝 충격을 주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주요 시장 이슈를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이 되었죠. 네,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2월 달에 미국의 비농업 분야의 고용 증가가 37만 9천 명,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의 전문가들한테 예상을 해서 집계를 한 21만 명과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숫자로 증가를 한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레저나 접객 분야,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고용 증가가 3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접객과 이런 레저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났겠느냐? 네. 이건 바로 코로나 사태가 좀 둔화된 데 따른 거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가 지금 현재 5만 명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미국이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평균 접종자 숫자가 216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16만 명이라면은 미국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한다 손 치더라도 네. 한 달로 따져서 4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두 차례 접종 받은 사람의 비율이 8.6%고 한 차례 이상 접종 받은 사람이 16.7%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면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도 빨리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실업률이 6.2%로 0.1%포인트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 그러면 실업률이 3.5 내지 4%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5%만 깬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고용 문제가 예상보다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호전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과연 금리나 연방준비제도의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우리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미국 고용 지표가 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미 국채 금리 상승세에 대해서도 말씀 좀 나눠볼까요? 네. 좀 어느 정도 주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2%까지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1.5% 중반에 안착을 하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임스 블러드라는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더 비둘기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현재 옵션에 올라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겁니다.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장은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 변수가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은 10일 날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11일 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입찰이 부진하다면은 금리가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은 한번 또 발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국채 금리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또 국제 유가 소식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연 이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시장에서는 한 5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하고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축량, 그러니까 하루 100만 배럴 이 부분도 철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100만 배럴 감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증산도 하루 50만 배럴 증산이 아니고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만 조금 증산을 허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거의 네. 동결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지금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봐서 3월과 4월이 그다지 석유 수요가 많은 때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한파 때문에 텍사스 쪽에서 셰일가스를 포함해가지고 원유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점이 현재 유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75달러, 하반기에 80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UBS 워버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WTI 기준으로 하반기에 72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 소식 들어봤습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슈퍼사이클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자재 가격이 10년 동안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이걸 갖다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4번의 슈퍼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가장 네. 최근은 언젠가 하면은 199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쯤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 요인은 뭐였는가 하면은 중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10년 넘게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던 겁니다. 네. 현재 지금 원유도 그렇지만은 이 원자재 시장 관련해가지고 비철금속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에브리띵 랠리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슈퍼사이클이냐,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략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도 있고 과연 그렇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각국이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가 올 것이고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역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한 3조 달러 늘리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친환경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ESG라든지 하는 아리백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결국 비철금속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들도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투기 수요가 가세를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산이나 운송이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이런 생산이나 운송 부분이 원활화되고 그러면 공급 부분에서의 차질은 좀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원자재가 슈퍼 사이클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원유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원유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렇죠. 그런 네. 생산물인데 원유가 지금 60달러를 넘어서서 70달러 육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지속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그 한파에서 벗어나서 그걸 대략 한 길게 보면 4주 정도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3월 말쯤 돼가지고 생산이 정상화되고 또 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원자재에 대해서 너무 베팅을 하는 것은 옳은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원자재 가격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체크해 볼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동향과 함께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주말 동안에는 어떤 이슈들을 지켜보셨을까요? 지난주 증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아시다시피 그 금리 문제로 그 변동성이 좀 있었고 양회 문제 때문에 이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중국 증시를 좀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뭐 그런 영향이 어떻게 더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포감을 가졌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좀 보니까 다우지수는 오히려 그 강보합을 좀 보였었고요. 네. 주간으로. 예. 그리고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이 실질적으로 미국 주가 지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S&P 500도 약간 뭐 지난 전주에 비해서 약간 지수가 올라간 그 강보합 상태, 그냥 네. 보합 상태를 보였고 오히려 나스닥만 좀 많이 빠진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미국 이 금리로 인한 미국의 어떤 그 지수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뭐 나스닥만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뭐 중국의 그 은보감, 그 은행보험감독위원장의 그 어떤 발언 같은 것도 그것도 그냥 경고성 발언이었을 뿐인데 그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었던 이유는 그 은행보험감독위원장이란 자리뿐만 아니고 그분의 다른 직책이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의 부행장이라는 자리 때문인데 그건 이제 거품 중국 내 자금이 부동산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또 그 거품이 이제 금융시장으로 전이 될까봐 뭐 그런 거에 대한 경고성 그런 멘트였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고수창인가 하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중국 재무부장 우리로 네. 치면 장관이겠죠. 네네. 그 사람은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긴축은 하지 않을 거다. 또 그런 얘기로 해서 달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봤을 때 뭐 그 금리가 그 시중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변동성이 있었다든가 뭐 중국에서 긴축의 어떤 발언을 했다든가 해서 시장이 위축되고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상 시장이 실제로 위축됐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었을 뿐이고 아직까지 뭐 실제로 크게 변동이 됐다든가 뭐 크게 하락했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고용 지표가 예상을 2배나 뛰어넘는 그 정도의 그 좋은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일자리는 상당 부분 그 서비스업에 그렇죠. 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행, 숙박 이런 특히 뭐 외식업에서 종사하는 그 일용직이나 주급을 받는 분들의 그 직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외부에서 활동량이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경기 활동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분명 이것은 그 경기의 어떤 활력 지수가 높아졌다. 네. 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 10년물 이 국채 금리는 1.64%까지 네네.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1.5%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가 호전됐다는 게 뭐 경기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인플레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 시작한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더 시계열을 길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면 어차피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공포감을 가질 일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서서히 고용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서서히 호전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의 일자리의 특성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제조업 일자리나 이런 좋은 어떤 대기업 일자리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레스토랑이나 술집이나 아니면 이런 접객업소의 일자리가 많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을 때 확 줄었다가 지금 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확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빨리 개선이 된다면 이게 주식 시장이나 금리나 우리 투자가들이 가져야 될 자세나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산업 구조의 특성상 중간이 좀 비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 구조, 고용 구조의 특성상 한 번에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그 임금이 그렇죠.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아주 빨리 단시간 내에 오겠죠. 뭐 2023년으로 보고 있는 테이퍼링 시점, 뭐 그때쯤에 테이퍼링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도 아주 빨라질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산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말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도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것도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시장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서 뭐 어떤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된다, 뭐 돈을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미련감이 있고요. 네. 이게 고용 지표가 약간 좋아졌을 뿐이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단지 그 여기서부터 이제 선별을 해야 될 것은 같은 성장주 그룹 내에 있지만 돈을 실제로 버는 기술주가 있고 네.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큰 돈을 벌 건데 20년 뒤에 큰 돈을 벌 성장주가 있고 당장 지금 돈을 버는 성장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그 조정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꿈을 네. 먹을 것인지 네. 돈을 먹을 것인지. 네. 네. 대표님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아, 지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네. 돈을 먹겠습니다. 아,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그 고용지표 연준하면 또 이제 뭐 고용지표, 뭐 물가지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고 또 금리 상승에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난주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하면 그럼 그냥 지켜보겠다,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건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사실 그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원래 그 핵심 목표는, 핵심 임무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통제가 그 물가를 통제하고 화폐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게 중앙은행의 그 제일 목표고 첫 번째 임무고 그게 마지막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고 발을 들이고 그러는 건데 뭐 고용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정부 정책을 도와서 뭐 돈을 많이 풀어서 고용을 좀 창출하고 경기를 이제 좋게 부양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뭐 경기가 그 고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런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앙은행의 기본 목적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금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남았지 않습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리가 확실하게 있는데 내릴 금리는 없지만 올릴 금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물가가 올라갈 때 이거 뭐 잡겠다 그러면 금리 그냥 기준금리 뭐 한 3% 올리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뭐 당장 다음 주에 잡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올라가더라도 고용이 좋아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가 조금 희석되더라도 그냥 그걸 내버려 두겠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걸 용인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시장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뭐 자산시장이 뭐 하락한다,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연준 입장에선 중앙은행 입장에선 우리가 그거 왜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연준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주는 거는 보통 시장에 예를 들어서 짬뽕이랑 짜장면을 주는데 이걸로 충분했었는데 한참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군만두도 주고 탕수육도 줬던 거죠. 뭐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회사차도 사고 뭐 장기 국채도 사고 그런 거였는데 탕수육이랑 뭐 군만두가 근데 이제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짜장면이랑 짬뽕만 죽은 거죠. 네. 뭐 낮은 기준금리에 뭐 이제 그 지금 이제 유동성 공급만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 다 유지해 달라고 물가채 사주고 모두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은
야, 그 짜장면 짬뽕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황이,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이고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일단 연준은 손 안 대겠다. 예,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기를 바라는 건 시장의 마음이지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어떤 간접적 의사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네.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래서 올라간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돈을 못 버는 성장 기업은 잠시 그 꿈은 접어두시고 예,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돈을 버는 기업 기술주에서도 돈을 버는 실적이 분명히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EPS를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보이시니까 그렇죠. 금리 상승기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은행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그 대형 은행들이나 그런 은행들이 꽤 괜찮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자산이 있는 주식 네, 그리고 예. 잘 버는 주식 네. 이거는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크게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네. 성장주는 좀 접어둬라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IT 주식 중에 성장주 좋습니다. 예, 예. 접어들 수 있는데 네. 바이오 주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오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해외 투자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내서 그 해외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하셨던 종목들을 순위를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20위 안에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테크에 관련이 있고 예 있습니다. 바이오는 없습니다. 예, 바이오는 없고요. 바이오가 편입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ETF를 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비중을 어떤 분들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쏠림은 없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해외 이제 그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사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그 국내 제약사 뭐 이런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과 달리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 같이 그 다국적 뭐 파이자라든지 예 파이자나 뭐 이런 뭐 에보트나 이런 회사들의 어떤 점유는 국내 제약사의 어떤 점유와 R&D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우리가 글로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간에 국내 투자가들 예, 국내 예. 주식 중에 바이오 예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말하자면 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영향을 받는다면은 예. 우리 국내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리 국내에서 국내 바이오 주식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곤란- 아, 그게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개인 말씀을 의견입니까? 네, 저는- 해주세요. 네. 저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 물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저 송도에 2조씩 들여서 뭐 네.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거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그 미국의 어떤 그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에서는 왜 한국인들은 아무 근거 없이 원천 기술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바이오에 투자하는지 CMO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이런 맨바닥 투자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국내 어떤 바이오 그 업종 전체는 시장 규모에 비해서 기업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네. 예,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전형적인 그 바이오 국내 바이오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가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산이 굉장히 높고 예, 산이 높고 골도 깊고 예, 산이 세 개가 말씀하신 대로 높게 산이 세 개가 있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없어지는 맨 마지막은 이 거래 정지 네. 거래 정지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지금 같이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는 그런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그게 뭐 바이오가 됐건 테크가 됐건 네. 간에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자산이 있지 않은 회사 같으면은 네.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이 아, 말씀이시죠? 예, 그럼 맞습니다. 예, 그냥 저는 자산 관리를 자문하는 입장에서는 부디 그 이런 투자는 해피엔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한 조금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더 질문하실 거 없으면 제가 또 네네네, 질문 드릴까요? 하세요. 네. 일단은 또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상원은 통과를 했고 1조 9천억 원이죠. 네, 그리고 9천억 달러죠. 죄송합니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거치면서 통과를 했는데 하원도 이제 통과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거의 확정됐다고 보여지는데 1,400달러를 이제 인별로 거의 그렇죠. 거의 차별 없이 지급하는 걸로 제가 이제 듣고 직접 그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지인들한테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돈 받으면 뭐 할 거니? 예, 통화를 해보니까 뭐 그 돈 언제쯤 나오냐 그러니까 뭐 조만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만간 나오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뭐 티커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예, 티커를 추천하면서 무슨 뭐 스펙을 사라, 뭐 어떤 종목을 사라. 예,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이 이미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상원 하원을 통과하기 전부터 그 돈은 나온다라고. 예, 그 돈은 나오기로 결정이 돼 있다고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돈이 나오면 무슨 종목들을 사려고 이미 다 준비를. 예,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들어간다. 예, 예. 그래서 1조 9천억 중에 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상당수는 자산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변동성 장세는 조만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상승 반전으로 마무리될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조금 더 조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근데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400달러 지급 기준은 조금 강화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전체 85%가 네, 그 1,400달러를 받게 되는데 네, 자녀 4명 있는 집이면은 계산을 해보면 5,600달러예요. 예, 물론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고용이 좀 호전이 되고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소비로 쏠리게 되면 네, 네. 이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렵고요. 내년 정도 가야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기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 예. 그때쯤 올라갈 예. 것이다. 그게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을 이루는 것 중에 그 임금을 제외한 그 생산 지수에서 차지하는 물가 지수의 20%는 원유가 차지하는데요. 원유 가격이 지금 60달러 중반까지 왔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생산 측면의 재고랑 생산 측면의 요인이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유지가 된다는 그런 전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된다고 전제하는 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현 수준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이지는 네. 것이 뭐 미국 내 생산 선비나 아니면 그 지금 유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셰일 부분에서 생산이 좀 높거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 사우디에서의 그 생산량이 그렇죠. 산업들이 늘리겠죠.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질 걸 감안을 하면 물가 상승은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네.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회 예. 여쭤봐야죠. 양회. 예. 중국이 사실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 관련해서 말을 안 하거나 네. 6 내지 8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구간을 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6% 얘기했지 않습니까? 6% 이상. 예.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겸손한 수치를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시진핑
예, 3기, 4기, 5기라는 장기 집권이랑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정치적인 분야랑 항상 관계를 지어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경기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두루뭉실한 어떤 정확하지 않은 수치로 중국 전체를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뭐 바뀐 그 중국 국가통계국장 네. 그분은 이 숫자 갖고 장난치면 총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너무 경제 규모가 커져서 이런 얼버무리는 대충 그런 숫자로는 이제 경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해야 그걸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목표 달성을 하면 네, 초과 달성. 그렇죠. 내년 10월 당대회 때 네.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예, 예.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이 뭐 4대 품목 히토류 반도체 가지고 공급망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저께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니까 그 8대 산업 육성 방침이라는 걸 내놨는데 네네. 그게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가 네네. 이게 왜 2025 제조 불긴가 하는 예, 예. 그거하고 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예. 결국 이 부분 놓고 미국하고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예, 예.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중국과의 대결을 동맹국을 통해서 대결을 하려고 하고 네. 중국은 동맹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중국 내 쌍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네. 중국 내 내부에서 그 수요와 공급을 다 만들어내서 이루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지금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관료들은 그 중국 내 재정이 충분하니까 돈을 얼마든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데 엔지니어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원천 기술 확보라는 거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 정도 돈이면 왜 안 되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측면으로 지금 어떤 그런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정치적인 문제랑도 계속 연관이 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특히 뭐 이번 주 중반에 홍콩의 선거제도. 예, 선거제도 관련된 그 투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뭐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 기술 분쟁은 장기적인 것이고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단기 이슈로 또 문제를 또 삼을 수 있겠죠. 뭐 중국 공산당이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애국자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고 입법인- 예, 네, 네. 예. 네, 좋은 겁니다. 애국자가 국회의원이 돼야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홍콩 문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또 내일을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 이민우, 머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시간이 8시 48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나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장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효과 구간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뉴욕 시장이 상승장으로 마감을 해서 아마 오늘 시장은 그래도 그 탄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동시효과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49분 구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0.97% 상승불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내외의 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3055.80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5%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대비 3.22포인트 상승한 926.70포인트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등락률이 가장 큰 종목들 위주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상한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4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메가 ECS 살펴보시면요. 현재 29.93% 급등하면서 이제 상한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9,750원에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애니 능률도 현재 29.93% 상승불 켜내면서 급등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해서 윤석열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7,510원에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화 P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화 PNC도 29.85% 급등하면서 현재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현재 5,09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사조 시푸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그룹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대주주와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상승 종목 가운데 사조 그룹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조 시푸드 지금 29.84%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6,7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사조 대림 같은 경우도 현재 급등 출발하고 있는데요. 16.86% 상승불 켜내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조 대림도 19,75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UCI 한번 살펴보시죠. UCI도 13.28%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흥국화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도 현재 12.55%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7,98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KD캠 한번 살펴보시죠. KD캠도 현재 12.77%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5,900원으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앞타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 현재 1%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동시효과 초반대보다는 상승불을 확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이 상승불 지켜낼 수 있을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앞타바이오 55,7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크루쉘텍 한번 살펴보시죠. 크루쉘텍 현재 10.32%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쉘텍은 현재 1,09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알톤 스포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톤 스포츠 9.85%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8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루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도 0.39% 아주 초반보다는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상승 탄력을 많이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백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산 같은 경우도 7.97%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상승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8,400원 선에서 예상 체결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퍼스 코리아 백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백산도 7.97% 8,40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퍼스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29%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6, 7%대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2,4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한국주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주강도 6%대 강한 흐름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1,900원대에서 예상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큐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는 장 초반, 동시효과 초반보다 상승률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등락률은 9%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7,0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조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조그룹들 계속해서 좀 상승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6.7%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9,100원 선에서 체결되어 보인다. 네, 이어서 MP한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한강 같은 경우도 5.73%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2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현대 BNG스도 BNG 스틸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현대 BNG 스틸은 지금 동시효과 초반대보다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0.49%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예상 체결가 22,250원 선에서 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G3B 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3B NT 지금 2.8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동시효과 초반보다는 상승장을 좀 이뤄가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7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미코 한번 살펴보시죠. 코미코도 현재 3.45%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이 동시효과 초반보다는 상승장을 좀 이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56,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일진공 살펴보도록 하죠. 한일진공 같은 경우도 현재 5.2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09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덕성 살펴보시죠. 덕성 같은 경우 4.57% 거의 5%대 상승불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5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만우 살펴보겠습니다. 간만우 현재 4.21% 상승 탄력 받으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95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익 시스템 살펴보시죠. 지난해는 금요일장에서도 이 5G 관련된 주들이 상승장을 좀 켜냈었는데요.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각국의 5G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력이라는 또 더해지면서 상승장 켜냈는데요. 오늘도 선익 시스템 5% 급등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55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RF세미 살펴보시죠. RF세미 현재 4%대 빨간불 켜내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920원 선에서 출발 대기 중입니다. 네, 이어서 베스파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파도 4%대 상승장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2만 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트론텍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니트론텍 4.24%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7,86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KTH 살펴보시죠. KTH도 지금 3%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12,900원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전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전약품 현재 2.99%, 거의 3%대 상승을 켜내면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24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일처강 살펴보시죠. 한일처강도 현재 1.64% 상승을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17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영풍재질 살펴보겠습니다. 영풍재질 현재 2.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또 약간 힘을 잃어가고 있으면서 1.9%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7,84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금호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전기 3.64%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845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형 전 포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포장 현재 1.45%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90원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놀루션 살펴보시죠. 현재 제놀루션 3.81% 강한 탄력 받으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5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저와 방금 전까지 동시호가 구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월요일 첫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에는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상승장 아주 초반부터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1%대로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우리 시장인데요. 그래도 중국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는 하락폭을 많이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거시경제에서의 급선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여기에 또 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해주면서 1년 만에 그나마 아시아 증시를 안정시키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뉴욕 증시가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실적으로 나왔고 국채 금리도 1.6%까지 올랐던 것이 그래도 지난 주말 사이에 1.5%대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장으로 마감을 한 만큼 우리 시장도 오늘 개장 상황 과연 어떤 영향을 통해서 또 이어나가게 될지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장을 이뤄냈거든요. 개장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저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0.76% 상승불 켜내면서 또 출발합니다. 3,049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1% 빨간불 켜내며 930포인트 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이 28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소폭이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와 줍니다. 5억 원대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장 초반부터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28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로 시작합니다. 기관이 9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55억 원대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홀로 170억 원대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그래도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장 초반에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0.97% 상승 출발하면서 82,9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3%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만 2천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총 3위 종목으로 껑충 뛰어 올랐던 LG화학이죠. 0.66% 오늘도 상승 탄력 받으면서 91만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1.85% 강한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8만 4,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총이 3, 4위가 또 어떻게 결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 0.64% 상승을 켜내며 23만 6,500원 선에서 현대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2%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만 오늘 장 초반에 0.15%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67만 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네이버와 함께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0.64% 상승하면서 47만 4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까지 0.5%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기아차도 0.74%, 현대모비스 1.15% 상승을 켜내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오늘 2.07%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1만 1,000원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0.67%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오늘 1.19%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혼조세가 좀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5% 약보합권으로 시작합니다. 12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13%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5만 8,1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78% 상승하면서 29만 5,300원 선에서 체결이 됐고요. 오늘 HLB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5% 급락을 하면서 7만 3,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1.18%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23%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만 7,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1.85%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만 5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젠도 2%대 그래도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12만 6,3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CJ ENM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의료 정밀 상승률 상위 종목들 따로 뽑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료 정밀 관련주도 오늘 조금 상승 탄력 받고 있네요. 덴티움 1.13% 상승하면서 62,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DI도 1.09% 상승을 켜냈는데요. KCT도 0.74%, KC텍 0.59%, 미래산업까지 0.3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의료정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상승장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진만 0.12% 약보합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서비스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서비스업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서비스업도 오늘 나쁘지가 않습니다. A리츠가 2.76%, 이스타코와 콤텍시스텍까지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현대퓨처넷이 12%, 12.55%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5,56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제일파마홀딩스도 1.67% 상승하면서 1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갤럭시아 SM이 1.62%, 네이버도 1.32%, 웅진싱크빅도 1.29% 상승불 모두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이 1.27% 빨간불 켜내면서 39,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요. 케이타 립츠까지 1.15% 상승하면서 1,325원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 장비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들도 대부분 지금 상승장, 꽤 큰 상승장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태양 금속 우선주가 3.21% 상승하면서 2,895원에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DIC와 평화홀딩스, 세진중공업까지 모두 2%대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섬유 의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N투스 성진이 1.67% 상승을 켜내면서 21,35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KM 같은 경우도 1.4%대 상승을 켜내면서 1,9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티 같은 경우도 1%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지 INC와 좋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강보업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비금속 상승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RNS가 1.45% 탄력받으면서 3,1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동양파일 같은 경우도 1.17% 상승장 이뤄내고 있습니다. 넥스턴 같은 경우 1% 내외에 이제 빨간불 켜내면서 15,2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엔디포스와 국영 GNM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 상승률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KD캠 7.09% 급등세 이뤄내고 있습니다. 15,1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대한그린파워가 5.32%, ENF 테크놀로지도 5.13% 급등하면서 42,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상승세 이어내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인트로 바이오도 6.2%, 제약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5.21%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24,8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22,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시젠이 아까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 4.39% 급등세 이뤄내면서 128,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바이오니아와 유틸렉스 모두 3%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 종목들 더 살펴보면요. 아이큐어가 3.34%, 앱클론이 3.29%, 모두 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고사이언스가 2.29%, PCL이 2.2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레믹스까지 1.98%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요일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증시 플러스 코너인데요. 바로 증시 상황과 함께 또 오늘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FP코리아의 강승민 본부장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우선 살펴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우리 파란 장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빨간불을 켜는 장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안도도 하시고 기분도 좋으셨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난 주말 그 뉴욕 시장이 3대 지수 다 좀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많이 들어와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또 거기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또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외국인이 들어오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도 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달러 강세는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외국인들이 금방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지난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네.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중국 양해의 또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이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게 아닌가 서로 네. 이제 맞대결하는 그런 상황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월에 울고, 네, 또 리커창에는 웃고 이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중국이 우리의 유동성을 좀 더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발언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리커창이 우리나라에 좀 더 유동성도 주고 중국 시장에도 좀 더 유동성 가져가는 그런 발언을 해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지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 이어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FOMC 네. 전에는 어떠한 발언도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 이 블랙아웃 기간이 증시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또 오히려 더 불안감을 키울 요소가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에 굉장히 뭐 증시에 변동이 있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연준 의장이 발언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증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연준 의장이 이번에도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뭐 연준 의장이 기대보다 조금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에 오히려 약간 악영향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좀 더 하락하는 분위기로 지난주에 갔었는데 오히려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조금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0일 날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예상으로는 금리가 또 그 시점에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가 상승되면 첫 번째로는 미국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략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면은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빠져나갈 건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는 어떤 서로 간에 어떤 합의된 수준이 있나요? 뭐 합의된 수준이나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한번 리커창의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한 뭐 1.6까지 갔던 금리에서 1.5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사람들이 쉽게 뭔가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처음 1.5를 찍었을 때는 1.5가 너무 위험하다. 우리 금리가 큰일 났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1.6 정도 갔다가 1.5로 내려오니까 이제 괜찮다. 일종의 학습 효과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1.78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번 주에 블랙아웃 기간은 위기보다는 기회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향후 혹시라도 더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변수들이 많은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기대주 정치 이슈 또 테마주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꾸 우리 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KDChem이나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게 흔들고 있고 많은 작전 세력들이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주요 작전 세력들이 이제 가장 많이 흔드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다행히 이제 925포인트 선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또 900선을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좀 더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 포스코가 네 지난주에 갑자기 지수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우리 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해줬는데요. 이게 이 리튬 배터리 이슈가 굉장히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이슈는 벌써 작년에 한번 크게 뉴스에 보도가 됐던 그런 뉴스인데 지금 이제 리튬 에너지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에 가장 많이 납품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뉴스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100억 원 주고 산 게 35조 원 가치가 됐다라는 네, 건데 이거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 그런가 네. 하면 주총 앞두고 사실 좀 띄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계산의 근거가 뭔가 하면 추정 매장량이 늘어났고 그죠? 리튬 가격이 올라서 추정 매장량 곱하기 리튬 가격 해가지고 35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의 광산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뭔가 말하자면은 무슨 이 포스코 회장의 연임하고 관계된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전 그 주가 올라간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럼 향후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작년에 한번 이걸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했었죠. 예. 네,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 카드를 꺼내든 건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회장의 연임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게 있겠고요. 또 미국 시장으로 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큰 이런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런 기대가 막 반영이 됐다가 또 미국의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또 훅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슈가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향후에 포스코 주가 지금 만약에 포스코 주식을 들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만약에 계속 보유를 하기에는 약간 불안한 말씀만 들어봤을 땐 좀 불안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대답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뭐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포스코는 이 리튬 배터리 이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미국 시장이 더 노려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뭐 리튬 가격이 더 오른다거나 뭐 이런 이제 변수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요즘에 또 핫한 게 또 IPO 시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새로운 판을 짜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바이오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또 새로운 기업을 하나 또 내놓으면서 굉장히 IPO를 핫한 것 같아요. 하는데요. 저희 주말에 지인들 보니까 또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뭐 지금 굉장하게 뭐 청약이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가치가 또 엄청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IPO 시장이 계속해서 뜨겁게 네네. 달궈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또 한 번에 또 초대박 IPO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직접 진입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뭐 이럴 때 이제 사실은 공모주 청약을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좀 받아내기가 쉽진 않다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네. 이번 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IPO 상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IPO 상장도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청약 한번 받아서 이 주가를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요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너도 나도 주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인들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에게도 또 이제 통장을 개설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년보다 훨씬 더 셀트리온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IPO 상장한 이후에 또 직후에 또 항상 또 주가가 더 오르긴 하지만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에도 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긴 하지만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곧바로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이미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공모가가 아직 결정 안 됐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청약 아닙니까? 그럼 네. 오늘 공모가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6만 5천 원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던데 네, 6만 5천 원에 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요즘 패턴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6만 5천에서 뭐 이제 뭐 2배가 된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바로 올랐을 때 바로 팔고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정말 들고 쭉 미래를 보고 가신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빠른 타이밍으로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렇다면 정말 빠른 타이밍을 노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저는 사실 금요일장이 이제 굉장히 미국장이 이제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금요일장 굉장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월요일장도 좀 불안한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전이 이제 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도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이런 이렇게 좀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 더 관망을 했다가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이제 초단타 시장이다. 이런 말에서 이제는 찰나의 시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눈 잠깐 깜짝하면 올랐다가 깜짝하면 내려갔다가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약간 조정 양세가 나온 지난주 또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 이때가 굉장히 주식을 사기엔 좋은 그런 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의 돈 버는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 몇 가지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매출이 같이 늘어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한 지배적인 기업을 찜해라. 그리고 기업은 혁신하는 기업과 또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뉘는데 당연히 혁신하는 기업을 사야 한다. 또 뛰어난 시야가 있는 기업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고요. 싼 주식을 살 땐 자기 자본 이익을 봐라. 시장의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아진 종목은 팔아라. 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글쎄요, 뭐 테슬라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 또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이런 네, 주식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셀트리온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네. 지금 좀 다시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라는 주변 지인들의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요. 네,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셀트리온은 정말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종목입니다. 전문가가 봐도 네. 타이밍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시장에 요동치는 것도 굉장히 심하고요. 이 시외도 굉장히 요동치고요. 또 작전 세력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직접적인 매수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셀트리온은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회사죠. 네, 상당히 실적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은 사실은 이렇게 작전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하게 셀트리온은 작전 세력이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주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아니 그 PR을 지금 보니까 뭐 바이오 업종이 PR이 좀 높긴 하지만은 네. PR이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의 수준은 지금 좀 높게 평가. 높습니다. 그게 바이오주의 특징이긴 하죠. 네, 바이오주의 주된 특징이긴 한데요. 네. 다른 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셀트리온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제 주신 팁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추가 상승을 이끄는 건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이다 이런 팁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에 기반을 했을 때 셀트리온은 여전히 성장 모멘텀이 있는 어떤 매력적인 주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네, 매력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셀트리온이 재밌게도 굉장히 성장이 이 기반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신약을 내놓고 또 아마 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요동치기에는 참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어떤 뭐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주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증시 일정이나 뭐 주요 이슈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주가 굉장히 핫한 그런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네. 네, 두 번째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요. 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서요. 네. 네. 이 부분도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한국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네, 이 부분 항상 우리가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거고요. 쿠폰 상장 이슈는 뭐 굉장히 뜨거운 이슈니까요. 또 마지막으로는 미 국채 10년물, 네, 10일 그리고 30년물이 11일에 입찰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주목해 봐야 할 종목과 함께 또 저가 매수 기회가 포착된 종목, 또 어떤 이슈들을 가져가면 좋을지 고수의 돈 버는 주식 고르는 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FP코리아의 강수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뽑은 오늘의 핫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이슈 20입니다. 바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경기 부양책 대책 이제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요. 네네. 이번엔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을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50대 49로 통과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민주당 50, 공화당 50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포결이 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결국 통과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공화당의 의원 한 명이 장인 장례식에 참가하느라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50대 49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또 하원으로 넘어가가지고 9일 날 그러니까 네. 화요일 날 표결을 거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하원 통과하지 않았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27일 날 하원에서 219대 212로 통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하원 표결을 거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경기 부양 대책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된 안이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되었나요? 네, 대표적인 게 그 1,400달러 현찰주는 대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초에는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걸 갖다 개인 8만 달러, 부부 16만 달러로 조금 낮췄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미국 국민의 85%가 돈을 받게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무려 5,600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곧 아마 엄청난데요.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또 바뀐 내용은 뭔가 하면 실업수당을 갖다가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 네. 대신에 지급 기간을 8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걸 갖다가 9월 6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번에 그 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맞았죠.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 대책 때문일까요? 이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또 대폭 상향 조정됐다면서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블룸버그가 경제 전문가 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1, 4분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로 나왔는가 하면 4.8%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 2달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얼마였는가 하면 2.3%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2배 이상 2달 만에 오른 거고 올 한 해 그러면 성장은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더니 5.5% 전망치가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5.5%라면은
리커창 총리가 6% 이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중국에 맞먹는 수준의 그러네요.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사실 큰 겁니다. 물론 미국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이유가 역시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네. 그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가 12월 14일 날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1월 달에 최고로 확진자가 많을 때 하루에 30만 명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5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민 가운데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이 16.7%고 또 두 차례 접종 받은 사람도 8.6%. 네. 더군다나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접종자 숫자는 216만 명. 가장 빨라졌고 이 속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경제 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고 고용 회복도 빨리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금리나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 이 부분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테슬라 주가인데요. 테슬라 주가 지난주에 굉장히 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계민들 테슬라 많이 아직도 갖고 계시는데 테슬라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하루 빠진 것 같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 얼마였는가 하면 3.78% 떨어져 가지고 $6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597달러 85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가장 고점이 1월 달에 $900에 육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면 지금 한 30% 정도 추락을 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원 정도 증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재산으로 따진다면은 270억 달러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현재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재산을 축적했던 일론 머스크가 반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식 기억하시겠지만은 작년 8월 달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한 주를 5주로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1,000슬라 가냐 2,000슬라 가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900까지 갔으니까 거의 4,500슬라까지 갔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3,000슬라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급등한 그런 주식이긴 하지만은 그동안의 하락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테슬라가 지금 기술주의 전반적인 네. 조정에 함께 들어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테슬라만 조정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술주가 금리가 불안해지면서 올해 들어서 많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하락을 두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그것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나스닥은 1.5%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전기차 주식이 안 좋긴 했지만은 나스닥이 올랐는데 테슬라는 3.78% 폭락을 했고 지난주로 따져서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또 빠졌네요. 4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2019년 5월 이후에 가장 최장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하락이 지금 볼 때 단순히 금리가 불안한 데 따른 기술주의 조정은 좀 벗어나는 나름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테슬라의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 자체를 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율로 따져서 선두 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불안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가장 중요한 시장은 유럽입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 테슬라가 작년에 1등을 못했습니다. 1등을 못하고 폭스바겐하고 하고 닛산하고 미쓰비시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거든요. 네. 그 두 개에 이어서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못 팔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미국 시장을 또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2019년에 81%이다가 그렇죠. 작년 내 69%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이때까지 독주를 하는 분위기는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그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까지 전기차를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주력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2023년까지 100종류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테슬라는 이 차종으로 따져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사실 이 완성차 업체들은 수십 년 내지 건 100년 동안 경쟁력을 쌓아온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을 하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은 땅을 파봐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네. 뭔가 하면 땅을 파보면 떨어진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품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역사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 자동차를 네. 얘기를 할 때. 근데 물론 전기차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만약에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면은 테슬라를 압도하는 부품 공급이나 수급 상황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좀 테슬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좀 나쁘게 보게 하는 계기가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거기에 이어서 또 자율주행에 대한 약간의 의심,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인들만 하고 놓고 보더라도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팬덤이라고 할 수 있을 네네. 만큼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팬덤 경영학, 뭐 팬덤 경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팬덤이 움직이는 기업 그러면은 테슬라하고 애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주위에서 보면은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아이폰 사용을 한다.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테슬라의 어떤 품질의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스럽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네. 뭐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말하자면 팬덤들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계속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첫 번째, 네. 어떤 의미가 핸드폰, 있을까요? 스마트폰하고 자동차는 다르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은 내가 아이폰이 좋아서 아이폰을 살 때 한 3, 40만 원 비싸다. 오케이.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자동차는 수백만 원 비싸고 그럼요. 그리고 네. 또 자동차의 주 고객은 누군가면 그러니까 많이 팔려서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주 소비층은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테슬라도 그렇게 팬덤을 믿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팬덤을 믿고 브랜드 가치에 대한 뭐 자부심이 있다면은 얼마 전에 그 모델 가격을 5,999만 원으로 낮춘 적이 있죠. 네. 무슨 그렇습니다. 홈쇼핑 가격 같이 맞아요. 가격을 낮췄었는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가성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테슬라가 계속 이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배터리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배터리를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 데이 때 그걸 굉장히 기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립 서비스였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사실 배터리 부분의 경쟁력은 뭐 우리나라 업체나 일본 업체 뭐 이쪽의 경쟁력이 아직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배터리를 갖다가 싸게 만들어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의문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그런 연차로 조정을 받는 거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 그동안 $900까지 갔던 게 좀 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걸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네, 김기성 앵커가 뽑은 이슈 2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시황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많은 이야기거리에 우리 투자자들이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0.47%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40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잠시 하락불로 전환이 됐지만 다시 또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25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4거래일째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30억 원대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490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47일 만에 드디어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금융투자 위주로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530억 원대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500억 원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119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600억 원대 매수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지수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0.61%, SK하이닉스 0.36%, 그래도 IT투탑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0.33%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증설에 대한 어제 호재성 기자가 있었는데요. 현재 90만 7천 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오면서 1.46% 강한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8만 3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0.43% 지금 하락세에 연출하면서 23만 4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삼성 SDI도 1.34%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와 같은 2차 전기차 업종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66만 2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0.32% 빠지면서 46만 9,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17%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기아차 0.6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1,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0.49%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가 4.13%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32만 7,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는 소폭 약세권에서 움직이면서 14만 7,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3%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사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2만 9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19% 반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HLB가 2.25%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7만 8,2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게임 관련된 두 가지 종목들은 오늘 표정을 좀 달리하고 있네요. 펄어비스가 0.31% 하락하면서 29만 2,1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이 2.03% 크게 또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12만 5,2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SK머티리얼즈가 3.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6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2만 9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진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그램은 강보합권에서 CJ ENM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조그룹 관련주들 살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장이 마감한 이후에 사조그룹의 소액주주 연대는 앞으로 이 경영 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너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또 대주주를 견제하겠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조그룹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조 시푸드가 20%대 급등을 하면서 6,23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도 8.28%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18,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사조 오양 같은 경우도 5.34% 상승불 켜내고 있고 사조 산업도 2%대, 사조 동아원도 2%대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살펴볼 텐데요. 네. 10일 이제 상장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에 직상장을 하기 때문에 공모가가 선정되지는 않지만 약 300억 달러 정도 이제 시장가로 이제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 4.84% 급등하면서 19만 500원의 선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있고요. CMS, 에듀, MK까지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어느덧 오프닝 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2부도 시청을 해주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투자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자 투자 결정과 또 판단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